이야기 작가 소재원. 직원지대에 따로 환자 아이들을 분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임신을 하면 낙태를 시키고 거세를 하는 직원들이었다. 한센병에 걸린 아이가 나온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한센병을 복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왜 부모들과 떨어져 일반인인 직원들과 지내게 한 것일까? 사실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한센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미비하다는 것을. 또한 거세나 중절 수술은 그들의 실험을 위한 것이지 한센병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엑스레이가 없었던 시절, 그들은 태아의 형체를 알고 싶어 했다. 또한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에도 목이 말라 있었다. 그들은 마르타와 같은 실험체가 필요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좋게 환자 격리라는 포장을 했을 뿐이다. 소록도는 생체 실험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센병을 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싶어 했다. 전염이 되는 병균. 신체를 훼손하는 병균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한센병은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나병. 문둥병이라 불리는 병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일 뿐더러 격리를 주장해도 타당한 이유가 되는 병이었다. 섬에 갇혀 있으니 밖으로 이야기가 새어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 생명에 관한 연구를 거리낌 없이 하기에도 한센병 환자는 아주 적절한 실험체였다. 조선에서조차 꺼려했던 환자들이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왜 자식들까지 받아줬던 것일까? 전쟁터에 위안소가 있다면 소록도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보육원이 존재했다. 소록도는 환자들만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섬이었기에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격리됐다. 환자들처럼 하루 종일 육체 노동으로 피로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환자들은 피곤에 찌들어 잠을 자는 욕망이 가장 컸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직원들에게는 다른 사치스러운 욕망이 쌓여가고 있었다. 바로 성욕이었다. 초대원장이 처음 보육시설을 만들었다. 일본인이지만 환자들이 해방 이후 원장을 기리는 탑을 세울 정도로 인자한 인물이었다. 보육원이 처음부터 더러운 시설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초대원장이 거세를 하지 않거나 해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환자들에게 죽을 정도의 노동을 시키지 않았으며 심한 폭행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밖에서는 두들겨 맞아 죽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환자들에게 이곳 생활은 그나마 버틸만 했던 것이다. 아이들의 악몽은 이대 원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환자들의 고통도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대 원장은 악랄했다. 환자들을 학대하고 보육원 아이들을 성놀이개로 이용했다. 자신의 동상을 세우게 해서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 환자들은 아침마다 동상에 절을 해야 했다. 원장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 정원이 가지고 싶다면 정원이 만들어졌고 길이 불편하다 하면 단단히 다져진 길이 생겨났다. 원장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정원과 잘 닦인 길만으로는 부족했다. 소록도 안에서 불가능한 딱 한 가지를 원장은 간절히 원했다. 바로 육체의 쾌락이었다. 보육원은 원장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성을 학대하는 곳으로 변질됐다. 직원들 대부분이 남자였다. 그들은 일이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보육원으로 향했다. 단 원장이 아끼는 아이들은 탐할 수 없었다. 해가 떨어지면 원장의 예쁨을 받는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몸을 정갈이 씻고 원장이 쉬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강학순도 원장의 놀이개가 되어야 했다. 며칠에 한 번은 원장이 그녀를 불렀다.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원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원장은 더욱 흥분하며 쾌감을 즐겼다.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 수탄장에서 직원들의 감시와 함께 만나게 한 것도 그 이유였다. 아무리 말을 잘 듣는 환자들이라도 부모의 마음은 같았다. 만약 아이들의 학대 사실이 알려진다면 한두 명도 아닌 수천 명의 환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은 불보듯 뻔했다.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환자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점과 밖에서 맞아 죽느니 여기에서 버티는 편이 훨씬 낫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직원 지대를 몰래 넘어오려는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땐 아이들의 학대를 목격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해서 정해진 규칙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수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탄장에서의 만남을 위해 환자들은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아이들을 소록도에 동행하게 하면 탈출하는 자들도 적어지고 노동의 효과도 늘어나고 직원들의 쾌락도 보장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끔찍한 날들이 반복됐다. 이대 원장이 눈여겨본 아이들은 12명이나 됐다. 하루에도 서너 명의 아이들을 방으로 불렀다. 아직도 생생했다. 원장이 자신의 순결을 빼앗았던 날이.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다. 원장은 소록도에 도착하자마자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차트에 뭔가를 체크했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고 멈춰 서서 음침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기도 했다. 멈춰서 기분 나쁜 시선을 받은 아이의 차트에는 뭔가를 써 내려갔다. 그런 행동이 긴 시간 이어졌다. 배가 불쑥 나오고 대머리에 지저분한 피부를 가진 50대의 원장은 아주 꼼꼼히 아이들을 살펴봤다. 오전에 이뤄진 검열 비슷한 행사는 점심때를 훨씬 넘기고 나서야 마무리됐다.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직원들이 식당으로 찾아와 몇몇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그 중에 강학순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름이 불린 아이들은 밥을 먹고 강당으로 모이라고 했다. 착실하게도 그녀와 30명 남짓한 아이들은 밥을 먹자마자 사이좋게 모여 강당으로 향했다. 강당에는 원장이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왕처럼 앉아 있었다. 징그러운 미소를 짓고는 머뭇거리는 아이들에게 가까이 오라며 손짓했다. 아이들이 명령대로 원장에게 가까이 다가가 일렬로 줄을 섰다.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 음흉함으로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중간중간 원장의 손은 자신의 사타구니를 매만졌다. 아이들의 기분도 썩 좋지 않았다. 대놓고 몸을 훑어보는 원장의 행실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관찰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가만히 서 있는 자세가 불편해질 때까지 원장의 검사는 이어졌다. 아이들의 다리가 저려올 때쯤 원장이 시선을 걷었다. 아이들은 찜찜함과 짜증나는 시선이 거치자 가녀리게 숨을 내쉬었다. 원장은 차트에 고개를 쳐박고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뒤에서 원장을 호위하던 직원 중 하나에게 손짓을 했다. 직원이 원장 곁으로 다가갔다. 둘은 속삭거리며 차트를 신중하게 살폈다. 한 장 한 장. 엄청난 시간을 들여 상의한 결과가 발표됐다. 허리를 굽혀 원장의 이야기를 듣던 직원이 이름을 지명했다. 강학순, 여분이, 지순지, 장여분. 12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불려졌다. 직원은 이름이 불리지 않은 아이들을 나가게 하고 12명에게 웅변을 하듯 말했다. 이대 원장님을 위한 봉사대가 너희들로 뽑혔다. 앞으로 너희에게 노동은 없다. 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낮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길 바란다. 노동이 없다는 소리에 아이들은 기뻐했다. 봉사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다. 원장 곁에서 잡일이나 도와주는 것인 줄 알았다.
설마 자신들에게 파렴치한 짓을 할 줄은 12명 모두 예상하지 못했다. 직원이 말을 이었다. 낮에는 편안하게 쉬고 저녁에만 봉사를 하면 된다. 이대 원장님을 보필하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바란다. 위대한 수호 원장님을 위해 박수!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천진하게 열심히 박수를 쳤다. 강당에 모인 그날부터였다. 선발된 친구 한 명을 직원이 데리고 나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을 시간이었다. 1시간 뒤에 친구가 소리 없이 돌아왔다. 직원의 친절한 부축을 받으면서 친구가 돌아왔을 땐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채였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다. 이불로 푹 고꾸라지는 친구 곁에 여럿이 모였다. 친구가 저리들 가서 자. 라고 말했다. 강학순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서로 시선을 나누며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움만 있을 뿐 원장의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는 현실을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친구가 원장에게 끌려갔다. 처음 갔다가 온 친구와 다르지 않았다. 강학순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그 친구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이불에 얼굴을 묻고 눈물만 흘렸다. 이틀이 지나자 원장에게 불려갔던 친구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도 끼어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강학순이 끌려간 날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강학순 또한 끌려갔다가 온 친구들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 그녀도 당하고 나서야 그들의 대화에 낄 수 있었다. 해가 졌다. 친구들이 학순을 불렀다. 낮에만 하더라도 따돌림으로 일관하던 그들이 그녀를 보듬어 안았다. 학순아,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자. 알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만을 생각해야 해. 여기에서 쫓겨나면 다 죽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버티자. 처음 일을 당한 친구가 말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응. 이라고 대답했다. 아이들 중 다수가 아버지만 있거나 어머니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처럼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누구 하나는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부모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곳에 모인 아이들은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대부분 한쪽은 그렇게 떠나보내야만 했다. 친구의 말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직원을 따라가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참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두려움을 극복하려 애썼다. 직원은 보육원을 빠져나와 직원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로 향했다. 약한 노란 전구 몇 개만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다. 긴 복도 중간에 있는 계단을 올라갔다. 익숙한 곳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청소를 하는 곳이었기에 능숙하게 직원을 따랐다.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 좌측으로 꺾어 복도 끝까지 가면 원장실이 있었다. 그녀는 원장실로 가고 있구나. 라고 예상했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직원은 계단 끝까지 올라가 좌측으로 꺾어져 맨 끝에 있는 원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데리고 왔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고 절도 있게 말했다. 안에서 들여보내! 라는 걸쭉한 소리가 들려왔다. 직원이 문을 열고 그녀의 등을 밀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발을 들이자 문은 굳게 닫혔다. 어두웠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리워져 달빛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오싹함을 느끼고 등을 무내게 됐다. 어둠뿐인 방 안을 둘러본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겠지만
눈동자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때였다. 왼쪽 귓불에 뜨거운 바람이 전해졌다. 그녀가 놀라 깍! 소리를 질렀다. 원장이었다. 원장은 그녀의 등을 꼭 껴안고 자신의 사타구니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하악! 하고 소름 돋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귓불에 더러운 침을 묻혀댔다. 그녀가 몸부림쳤다. 놔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원장에게는 처렁처렁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한 원장의 손은 아래로 향했다. 그녀의 발이 발버둥치며 온몸을 비틀었다. 완강한 반항이 이어지자 원장이 다리를 걸어 그녀를 넘어뜨렸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그녀와 원장이 쓰러졌다. 원장은 큰 머리를 그녀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황급히 원장의 머리를 밀어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방법을 바꿨다. 그녀의 손이 몇 가닥 남지 않은 원장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제야 원장에게서 짐승이 아닌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왜 이러세요? 놔주세요. 갈래요. 라고 말하며 더 세게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원장이 그녀의 손을 저지하며 말했다. 내 아비를 생각해라. 내 아비를 쫓아낼 수도 있고 두들겨 팰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총으로 쏴 죽여줄까?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내 아비를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신이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내 아비의 사지를 찢어 죽일 수도 있고 내 아비에게 넉넉한 먹을거리를 줄 수도 있다. 선택해라. 내가 어찌 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배부를 수도 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풀려갔다. 친구들도 같았을 것이다. 아비를 죽인다는데, 하나뿐인 아비를 죽인다는데 반항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을까? 지금만 참으면 아비가 배부르게 먹고 아픈 몸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거절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을까? 아비를 죽고 살리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을까?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왜 말하지 못했는지도 깨닫게 됐다. 원장은 그녀의 저고리를 풀어헤치며 말했다. 다른 아이들에게 입방정 떨었다가는 다 죽을 줄 알아.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인내했다. 헉헉거리는 토 나오는 숨결을 느끼면서도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참을성을 가지고 노인을 생각했다. 그녀의 입이 아버지. 라고 노인을 불렀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괜찮아요. 라고 대답 없는 노인을 향해 말했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용서하세요. 라고 노인에게 용서를 구했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해요. 아버지. 라고 말하며 노인에 대한 사랑을 말했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더럽혀지던 날 노인은 벽돌 공장에서 살이 타들어가는 노동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강학순이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서수철을 만나고 안학을 만나면서 버틸 수 있었다. 보육원을 몰래 빠져나와 그보다 먼저 안학을 만났다. 안학과 함께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밖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저만치 보이면 손을 흔들었다. 안학도 흔들었다. 그가 흔들리는 손을 발견할 때면 양팔을 벌려 답례했다. 가까워지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은 오래 기다렸어? 였다.
그녀는 언제나 나도 금방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소소한 이야기와 더불어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듣기 좋았다. 그는 여러 가지 약초와 열매를 달여 병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도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루는 소리프로, 하루는 이름 없는 열매들로, 하루는 자풀로, 하루는 독성이 있는 풀들을 달여 시도를 해간다 했다. 그녀는 노인이 빨리 병마에서 벗어나길 누구보다 바랐다. 소록도를 빠져나갈 방법은 노인이 낳는 방법뿐이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소록도가 아닌 원장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어느 날이었다. 강학순이 오순덕의 편지를 전해줬던 날이었다. 서수철이 편지를 읽으며 순덕에 대한 이야기와 고향마을 자랑을 늘어놓았던 날이기도 했다.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앞집에 살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병이 나아서 이곳을 빠져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느냐? 그가 물었다. 동네에서 쫓겨났는데 어딜 가겠어요. 어디든 아버지랑 발길 닿는 대로 정착해야죠. 이모는 자식에게 갈 것이고 그럼 너는 노인과 같이 나랑 가자. 그의 말에 그녀가 괜스레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녀가 너무 앞선 말을 했다. 오라버니는 정혼자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같이 가요? 그가 주먹밥을 가득 넣고는 오물거리며 말했다. 내가 내 동무와 선자리를 주선하고 싶다. 너 정도면 충분히 녀석의 배필이 될 자격이 있다. 나랑은 불알 친구인디 성실하고 반듯하다. 논도 꽤 가지고 있다. 그의 말에 그녀는 부끄러운 얼굴을 했다. 앞선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아둔해서 눈치 없는 그와는 달리 안악은 그녀의 마음을 읽고는 웃음을 참고 있었다. 안악의 행동에 그녀는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안악에게 눈치를 줬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내가 큰 벌이는 없지만 의원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내가 외동으로 태어나 동생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노인을 내 아버지처럼 여기고 너를 내 동생처럼 여길 터이니 같이 살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집도 있고 방도 널찍하니 그리하자. 안악이 거들었다. 내가 병이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젊은 의원이 내 병을 치료해줬다고 말할 것이요. 그럼 지아비도 아버지도 수철이에게 단단히 한몫 줄 것인 게 그걸로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학순아, 내 아비랑 같이 수철이를 따라가거라. 너도 그랬으면 하고 있지 않느냐? 안악의 말이 그녀에게는 심술궂게 들려왔다. 그녀가 아이, 몰라요. 라고 말하며 주먹밥을 입에 넣는지 코에 넣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먹어댔다. 그런 그녀를 보며 그가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라. 하고 말했다. 그녀는 듣는 둥 마는 둥 연신 주먹밥만을 넘겼다. 그가 물도 좀 먹어라. 하며 바가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상관 마세요. 라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냉기에 당황했다. 급하게 주먹밥을 넘기던 그녀가 드디어 일을 냈다. 캑캑거리기 시작했다. 주먹밥이 목에 걸렸다. 그가 내민 바가지를 찾아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안악과 그가 웃었다. 봐봐봐. 내가 천천히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큰 웃음으로 말했다. 안악도 배를 부여잡고 소리냈다. 겨우 진정한 그녀가 밝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뜬금없이 물었다. 오라버니. 내가 오라버니를 따라 나섰다고 치자꾸요. 같이 살게 되었다고 치자꾸요. 오라버니 동무와 선을 봐서 결혼을 한다고 치자꾸요. 만약에 말이죠. 내가 오라버니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보듬어 줄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가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에 되물었다. 정혼자가 위안소에 있잖아요. 그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그녀는 그를 배려하지 않고 물었다. 순결을 빼앗겼을 거잖아요. 그래도 오라버니는 이해하잖아요. 만약 내가 위안소에서 일을 해도 나중에 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 말은 그만하자.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가 대충 답하고 피하려 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안학은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그의 부탁을 무시하고 말했다. 정원자와 같이 위안소에 있었어도 정말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 내 아버지도 그럴까요? 내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문이 막혔다. 그가 왜 있지도 않은 일을 물어보는 거냐? 라며 면박을 줬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답해줘요, 오라버니. 그가 귀찮은 듯이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확실한 건 나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 받아줄 것이다. 그녀가 아무도 듣지 못하게 말을 뱉었다. 두렵다. 서수철과 강학순이 밤이 짙어지자 돌아가려 했다. 안학이 학순이를 붙잡았다. 학순이는 잠시만 더 있다 가라. 내가 바느질을 좀 해야 하는데 구멍에 실 좀 꿰줘라. 그는 먼저 인사를 하고 감금실로 향했다. 그가 저만치 사라지자 그녀는 바늘 어딨어요? 라고 물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안학이 그녀를 붙잡았다. 학순아, 아까 내 아비가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물었냐? 그녀는 심장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다. 나에게는 다 말해도 돼. 보육원에서 험한 일을 당한 거요? 그녀가 안학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봤다. 잔인하게도 하늘은 구름이 많아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고였다. 흘러내리면 안 됐다.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아랫입술을 꾹 다물고 턱에 힘을 줬다. 안학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직원놈들 하는 꼬라지를 좀 알아. 우리 지아비께서 넉넉히 재물을 주는 덕에 직원들 곁에 종종 갈 수가 있다. 해가 떨어지면 변속간 간다고 낄낄거리며 가던디 처음에는 진짜 변속간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는 혹시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 학순아, 당한 거요? 그녀의 뺨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다. 안학은 더 이상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소매로 그녀의 눈밑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안학이 괜찮아, 괜찮아. 라며 그녀를 다독였다. 아비도 이해할 것이요. 아니, 우리 둘만 아는 건 어때요? 내가 주둥이를 닫으면 누구도 모르는 거요. 안학은 말이 헛나왔다는 듯 크게 손을 흔들며 다시 말했다. 아니다. 넌 나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자뇨. 그럼 학순이 내가 주둥이를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자뇨. 그녀가 안학의 손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어떻게 그래요? 라며 입을 다물었다. 여전히 눈은 어두운 하늘을 응시했다. 안학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네 넘어져서 다리 까진 적 없냐? 있지? 오줌 마려워서 몰래 산속에서 소변 넣어본 적 없냐? 있지? 그걸 일일이 다 말하고 다니냐? 아니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지. 그게 죄냐? 아니지. 그렇다고 그걸 말 아니었다고 답답하길 하냐? 아니지. 똑같은 거요. 무릎이 까지고 몰래 소변 본 거랑 똑같은 거요. 그러니 말 안 해도 괜찮요. 다리 까진 거 괜히 말려고 소변 몰래 본 거 괜히 말렸다가 철딱선이 없다고 혼나기만 하고 다 큰 처자가 못하는 짓거리가 없다고 욕만 먹자뇨. 그거랑 같은 거요. 그러니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녀가 안학의 품으로 와락 얼굴을 묻었다.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